두부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음식이죠.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타민 A나 루테인, 지아잔틴 등등의 영양소가 풍부해서 눈 건강에도 효능이 있고 마그네슘, 비타민 K 또 풍부해서 굉장히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 성분이에요. 이 옥살산 성분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하게 되면 수산칼슘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분이 결정을 잃어서 신장이나 요로에 쌓여서 결석이 될 가능성도 갖고 있어요. 이 신장 결석, 요로 결석이 되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건데 이 시금치를 드실 때 두부와 같이 많은 음식은 피하시고 별도로 섭취하는 게 오히려 좋겠습니다. 단백질 폭탄으로 알려진 두부는 건강식으로 많이 드시는 대표적인 식재료죠. 근데 두부를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두부를 먹을 때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 그리고 두부를 어떻게 먹어야 몸에 보약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두부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첫 번째는 바로 GMO 유전자 변이된 콩으로 만든 두부를 먹을 때예요. 2018년 보도자료를 보면 수입 콩을 사용해 만든 두부 7종류에서 6종류나 GMO 성분이 검출되어 파문이 일었던 적이 있었어요. GMO는 원래 생산성을 향상시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의 영양소를 강화하거나 질병의 저항성을 높여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유전자를 변이해서 재배하는 거예요. 또 제초제나 살충제의 사용량도 줄일 수 있어서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재배된 것을 섭취했을 때 건강에 대한 안전성 문제와 생태계 파괴 등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GMO 재배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서 많은 나라들이 GMO의 수입과 생산을 규제하고 있어요. GMO 식품을 꾸준히 섭취할 경우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2년 동안 실험쥐 200마리에게 GMO 옥수수를 먹인 실험 결과 20%의 쥐에서 종양이 발생됐대요. 종양의 크기도 컸대요. 크기가 약 탁구공만큼이나 크게 자란 쥐도 발견되었다는데 쥐 전체 몸무게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무게였다고 해요. GMO 표기가 의무이기 때문에 GMO 표기가 없는 식품을 사 먹으면 되지만 문제는 식품을 몇 차례 가공 과정을 거쳐서 GMO의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식품은 GMO 표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데 두부를 구매하실 때에는 원료가 수입산이 아닌 국내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사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는 GMO 재배 자체가 금지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재배된 식품은 안심하고 드셔도 돼요. 두부가 건강을 해치는 두 번째, 바로 유부를 드시는 건데 유부는 두부를 기름에 튀겨서 만드는 건데 유부를 먹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유부초밥이 있지만 이외에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도 사용되죠. 유부의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돼요. 두부를 기름에 튀겨 만든 유부는 칼로리가 높아질 뿐 아니라 트랜스 지방이 생성돼요. 트랜스 지방은 우리 혈관 내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실명과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로 인해 대사증후군과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인지력, 학습 능력을 감소시키는 부작용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유부를 아예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맛이 좋고 간단하게 식사 대용으로 드실 수 있지만 과하지 않게 드세요. 세 번째, 두부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음식이죠.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타민 A나 루테인, 지아잔틴 등등의 영양소가 풍부해서 눈 건강에도 효능이 있고 마그네슘, 비타민 K 또 풍부해서 굉장히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 성분이에요. 이 옥살산 성분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하게 되면 수산칼슘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분이 결정을 잃어서 신장이나 요로에 쌓여서 결석이 될 가능성도 갖고 있어요. 이 신장 결석, 요로 결석이 되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건데 이 시금치를 드실 때 두부와 같이 칼슘이 많은 음식은 피하시고 별도로 섭취하는 게 오히려 좋겠습니다. 네 번째, 두부를 드실 때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는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이에요. 두부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사포닌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요오드가 몸 밖으로 과도하게 배출될 수가 있어요.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과 조절을 돕는 아주 중요한 성분인데 요오드가 부족하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의 생성이 부족하게 돼서 갑상선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갑상선 저하증이 생길 수가 있고 무기력해지고 피로 회복이 잘 안 되고 우울증, 부종, 집중력 저하 다양한 증상을 야기할 수가 있어요. 갑상선에 문제가 없는 분이라면 두부를 많이 드셔도 되지만 이미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두부는 어떻게 드셔야 두부의 효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나요?
두부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한데 이뿐 아니라 리놀렌산, 레시틴, 피토스테롤 등등의 성분이 풍부하고 몸 안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해서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뇌출혈 등등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어요. 또한 두부는 이 체력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는데 바로 두부에 들어있는 풍부한 단백질 때문이죠. 근육은 매일 일정량이 새로운 근육으로 대체돼서 생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주기 위해 정말 유용한 음식이 두부죠. 또 이 두부 안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콜린은 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능도 발휘하게 되고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머리카락의 원료인 단백질을 보충하는 데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이 이소플라본 성분이 풍부해서 남성 호르몬도 조절해주는 효과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호르몬성 탈모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두부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데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이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바꿔 섭취했을 때 사망의 위험성도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러한 효능이 극대화되려면 소화, 흡수가 잘 돼야겠죠. 두부 중 소화 흡수가 가장 잘 되는 것이 바로 순두부예요. 순두부는 일반 두부와 마찬가지로 비질을 분리한 콩물에 응고력이 약한 응고제를 넣어 만든 건데 그렇기에 훨씬 부드럽고 소화 흡수가 잘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하지만 단점은 일반 두부보다 단백질, 섬유질 등 영양성분 함량이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계란이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어요. 순두부찌개에 이 계란이 들어가는 것은 맛뿐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찰떡궁합인 거죠. 순두부와는 식감이 완전히 다른 쫄깃한 두부면이 요즘 또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알려지고 있죠. 다양한 면 요리에 사용되는데 단순히 두부를 면 모양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일반 두부보다 단백질의 함량이 2배 정도 높아서 건강에 더욱 좋은 식품이에요. 두부에서 수분을 빼고 응축시켜서 만들기 때문에 같은 무게당 영양 성분의 함량이 높아지는 거죠. 두부는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데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비타민 C와 섬유질이 부족하죠.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 되죠. 또 귀리를 넣은 잡곡밥과 함께 드시면 좋은데 귀리에 풍부하게 함유된 식이섬유와 베타블루칸, 두부의 단백질, 칼슘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거예요. 두부는 그리고 미역과 김,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와 함께 드시면 좋은데 이런 해조류와 함께 드시게 되면 두부의 단백질을 흡수하는 데 극대화되고 두부의 사포닌으로 인한 요오드 배출을 해조의 풍부한 요오드 성분이 상쇄시켜 줄 수가 있는 거죠. 두부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는 토마토가 있어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관을 건강하게 보호해서 암을 예방하는 효능도 가지고 있죠. 두부와 토마토 그리고 계란까지 함께 살짝 볶아 드신다면 풍부한 영양 성분을 섭취할 뿐 아니라 암 예방과 체중 감량에도 좋고 피부 미용에도 탁월한 효능을 누릴 수가 있어요. 당뇨병은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죠. 주위에 당뇨 때문에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계피가 당뇨병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 놀랍지 않나요? 바로 계피에 함유된 크로모라는 성분이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주어서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계피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또한 계피에 포함된 시나믹 알데하이드 성분이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주고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이 성분이 잘 적용하도록 돕기 때문에 혈당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조절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달콤 쌉쌀한 계피 좋아하시나요? 저는 향긋한 수정과도 좋아하고 계피가루를 얹은 라떼도 매우 좋아하는데요. 계피는 단순히 향긋한 맛을 주는 향신료 이상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몰랐던 계피의 효능, 또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계피의 효능은 바로 암 예방 효과입니다. 계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인 거 아시나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계피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향이 좋을 뿐만 아니라 계피의 효능 또한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계피에는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런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의 세포가 노화되거나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계피에 들어있는 시나믹 알데하이드라는 성분이 아주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연구에 따르면 계피는 특히
대장암이나 이 간암 예방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계피에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프리라디칼이라고 불리는 유해 분자로부터 우리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프리라디칼은 암 발생과 관련된 DNA의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산화 작용을 통해 암 예방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꾸준히 섭취하면 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계피의 놀라운 효능 두 번째는 탁월한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계피는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에도 아주 유익한 식품인데요. 계피에 포함된 식이섬유와 폴리페놀 성분이 이와 같은 효능을 나타내는데 이 성분들이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연구에 따르면 계피에 포함된 성분들이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계피에 함유된 특정 화합물이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하고 간에서 콜레스테롤의 생성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계피는 체내에서 지방의 축적을 막고 혈관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죠. 고지혈증이나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위험 요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계피는 이런 위험 요소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답니다. 따라서 계피를 적당히 섭취하면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데 유익하다고 할 수 있겠죠. 심혈관 질환이 걱정되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세 번째, 계피의 아주 놀라운 효능은 바로 당뇨병 예방입니다. 당뇨병은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죠. 주위에 당뇨 때문에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계피가 당뇨병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 놀랍지 않나요? 바로 계피에 함유된 크로모라는 성분이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주어서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계피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또한 계피에 포함된 시나믹 알데하이드 성분이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주고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이 성분이 인슐린이 더 잘 적용하도록 돕기 때문에 혈당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조절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계피를 좋아하는 인도에서 계피 섭취와 대사증후군에 관련한 실험이 진행되었었는데요. 인도 델리 대학교에서 진행한 실험 연구에 따르면 대사증후군이 있는 116명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눈 뒤에 약 16주간 한 그룹은 계피 추출물을 섭취하고 다른 한 그룹은 계피 가루가 들어있다고 속인 가짜 약을 섭취하게 했는데요. 16주 뒤에 확인을 해봤더니 계피 추출물을 먹은 그룹은 가짜 약을 먹은 그룹에 비해 대사증후군에 악영향을 주는 체중, 혈당, 콜레스테롤 등의 수치가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랍죠. 물론 계피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 당뇨병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식이요법에 포함시킬 수 있는 좋은 재료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네 번째 계피의 놀라운 효능은 바로 계피의 항염 작용입니다. 계피가 항염 작용까지 있다니 참 신기하시죠? 계피에는 항염증 작용이 있는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계피에 들어있는 시나믹 알데하이드 성분은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이 성분은 몸속 염증 반응을 억제해 주어서 관절염, 여러 가지 근육통, 염증성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식품이 됩니다. 특히 체내에서 발생하는 염증은 만성적인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계피를 섭취하면 몸속의 염증을 낮춰주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면역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찬바람과 습기로 인해서 염증이 쉽게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계피를 섭취하게 되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염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피 섭취가 일상적인 건강 유지, 특히 쌀쌀한 겨울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것들과 계피와 함께 먹으면 계피의 효능이 2배가 된다는데요. 계피와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계피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요거트입니다. 계피를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정말 맛있고 건강에도 좋다는 거 아시는 분 있나요? 혹시 그릭 요거트나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단어들 들어보셨죠? 요거트에는 단백질, 칼슘, 프로바이오틱스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요거트는 기본적으로 발효식품으로 몸에 좋은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 계피와 요거트를 함께 섭취하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피의 항염작용과 혈당 안정 효과가 더해져서 건강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죠. 요거트에 계피를 넣으면 소화 기능을 개선해주고, 특히 요거트에 계피를 더하면 체내에 지방을 태우는 데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피와 요거트를 함께 섭취하면 소화를 돕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죠. 계피의 매콤달콤한 향이 요거트와 잘 어울려서 아주 맛있게 즐길 수도 있습니다. 요거트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꼭 한번 계피를 뿌려서 드셔보세요. 샐러드 드실 때 드레싱으로 요거트를 사용한 뒤에 그 위에 계피가루를 톡톡 뿌려서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계피와 요거트의 활용법이랍니다. 계피와 찰떡궁합인 식품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계피와 사과는 정말 잘 어울리는 조합인 것 아시나요? 사과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와 소화에 도움을 주는 과일인데요. 계피는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도움을 주며 혈당 조절에 효과적인데, 계피와 사과를 함께 먹으면 두 가지 재료의 장점이 더해져서 더욱 효과적인 건강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체중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된다니 같이 안 먹을 이유가 없겠죠. 맛 또한 더욱 좋아지는데요. 계피는 사과의 달콤한 맛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는데, 서양에서는 디저트로 사과파이에 계피가루를 얹어서 향긋하게 즐기는 게 유명하죠. 같이 섭취할 때는 사과에 계피를 뿌린 다음 간단히 먹거나 사과를 얇게 썰어서 계피를 뿌려 먹으면 더욱 맛있고 건강한 간식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세 번째, 계피와 먹으면 좋은 음식은 바로 커피입니다. 계피와 커피는 정말 좋은 궁합을 자랑한다는 거 아실까요? 커피는 카페인 덕분에 활력을 주는 음료죠. 커피의 쓴맛은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피를 커피에 넣으면 그 쓴맛이 부드럽게 변화하면서 더 풍부하고 깊은 맛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계피가 커피의 쓴맛을 부드럽게 감싸주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는 동안 입안에 더 부드러운 느낌을 주게 되는 것이죠. 계피는 항염증 효과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서 커피와 함께 마시면 건강 효과도 한층 더 올라가는데요. 커피 자체에도 많은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계피 역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을 합쳐서 마시면 체내의 염증을 줄이고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피와 커피를 함께 마실 때 또 다른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혈당 조절에 있습니다. 커피는 그 자체로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계피가 이 과정을 완화시켜주면서 커피를 마실 때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도 이 두 음료의 조합은 매우 추천드린답니다. 그렇다면 계피와 커피는 어떻게 함께 먹는 것이 좋을까요? 계피와 커피를 함께 즐기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계피가루를 커피에 넣는 것이겠죠. 커피가 다 내려진 후에 4분의 1 티스푼의 계피가루를 넣고 잘 저어주시면 계피의 향이 커피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아주 향긋한 커피 한 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계피를 너무 많이 넣으면 커피의 맛이 너무 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량을 넣어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또한 계피 스틱을 사용해서 커피를 우려내는 방법도 있는데요. 커피를 내린 후에 계피 스틱을 커피에 넣고 몇 분간 우려내면 계피의 향이 은은하게 배어들어서 훨씬 더 맛있고 건강한 커피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계피 스틱을 사용하면 시각적으로도 멋진 효과를 또 줄 수 있기 때문에 커피를 더욱 고급스럽고 멋스럽게 즐기고 싶다면 계피와 커피를 꼭 한번 같이 우려보세요. 계피와 찰떡궁합 꿀조합을 알려드렸다면, 이번에는 계피와 함께 먹으면 몸에 해가 되는 음식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그건 바로 귤이나 자몽, 또 레몬 같은 시트러스 계열의 과일인데요. 계피와 시트러스 계열 과일을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이유를 바로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시트러스 계열 과일, 예를 들어서 오렌지나 레몬을 좋아하시는데요. 이 과일들은 비타민C가 풍부하고 상큼한 맛이 참 일품이죠. 하지만 계피와 시트러스 과일을 함께 먹을 때에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계피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시나몰은 계피가 가진 독특한 향을 만들어내는 성분인데, 이 시나몰이 시트러스 계열 과일의 산성 성분과 결합을 하면 위에서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불편한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속쓰림이나 위 경련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이는 계피와 시트러스 과일이 소화 효소의 분비를 방해하고 서로 반응하면서 위에 자극을 주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 시트러스 과일의 산도가 더해지기 때문에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될 수 있어서 계피와 오렌지, 레몬, 귤과 같은 과일들을 함께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피와 과일을 함께 즐기고 싶다면 아까 알려드렸던 사과도 매우 좋고, 아니면 배도 계피와 잘 어울리는데요. 이러한 과일은 소화에도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 계피와 과일을 함께 드시고 싶다면 꼭 유의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계피가 이렇게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계피를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 과다 섭취 시에 간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계피는 적당히 섭취하면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지만 과다 섭취 시에는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거 혹시 아셨을까요? 특히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카시아 계피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성분은 과다 섭취 시에 간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쿠마린은 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계피를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겠죠. 여기서 우리가 주로 섭취하는 계피가 카시아 계피인지 세이론 계피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둘의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인 계피는 주로 카시아 계피인데요. 카시아 계피는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재배가 됩니다. 이 계피는 맛이 더 강하고 매운맛이 나면서 향도 조금 더 진하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해서 국내에 유통되는 계피는 대부분 이 카시아 계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이론 계피는 주로 스리랑카, 인도의 일부 지역에서 자주 자생하는데요. 이 세이론 계피는 쿠마린의 함량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세이론 계피는 일반 계피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섭취해도 건강에 부담이 적은 편이고요. 세이론 계피는 향도 더 섬세하고 가벼운 느낌을 준다는데요. 그래서 세이론 계피는 더 희귀하고 가격이 비싸고 고급 계피로 취급이 되며 주로 건강식품이나 고급 요리에 사용이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계피는 카시아 계피인데요. 그래서 섭취할 때는 보통 하루에 1g에서 2g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안전한 양으로 권장이 되고 있고요. 과다 섭취로 계피의 부작용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계피를 섭취할 때는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꿀은 그 자체로도 또 많은 약효가 있어요. 천연 항생제인 프로폴리스로 인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로회복도 도와주고 위장 기능도 강화시켜주고 이렇게 도움을 주는 효능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특별히 이 건조된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주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서 기침이나 가래를 완화시켜주는 약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 약국에 가시면 프로폴리스 스프레이도 많이 추천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목 아프신 분들, 기침이 많이 나시는 분들한테서 많이 추천을 해주시기도 해요. 이렇듯 꿀과 함께 드시면 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 보약이나 다름없는 식품 5가지를 제가 바로 지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계피예요. 계피와 꿀이 만나면 여러 가지 효능들이 있는데 계피는 오래전부터 이 자연요법으로도 많이 사용된 식재료예요. 꿀과 계피의 조합으로 효능이 배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바 있고 겨울철이 되면서 관절도 여기저기 많이 쑤셔서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 꿀과 이것을 함께 드시면 관절염과 기침 감기가 싹 사라집니다. 예로부터 꿀물로 기침을 다스리기도 했는데 알고 계시죠? 고대 그리스에서는 꿀을 신들의 음식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천연 감미료이자 약재로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들 때에도 꿀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꿀은 약으로 쓰일 만큼 우리 몸에 정말 좋은 효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잘못 먹으면 약효가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몸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꿀의 종류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꿀과 좋은 꿀을 고르는 방법, 그리고 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최고의 음식 5가지 제가 지금 꿀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꿀에는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꿀벌들이 꽃을 통해서 꿀을 만드는 것은 뭐 누구나 잘 알고 계신 거죠. 꿀벌이 꽃의 밀선에서 분비되는 자당을 먹었다가 다시 토해내는 과정을 거치는데 꿀벌의 효소에 의해서 과당과 포도당으로 또 분해가 돼요. 그래서 점성이 있는 액체가 되죠. 이것이 우리가 아는 꿀이 되는 거예요. 또 꽃의 종류에 따라서 꿀의 이름도 달라지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꿀 굉장히 유명하죠. 그 외에도 밤꿀, 쌀이꿀, 유채꿀 뭐 등등 꽃의 종류에 따라서 꿀의 맛과 향이 조금씩 다른 특징이 있죠. 여러 가지 꽃을 통해 만들어진 꿀은 자파꿀이라고 그래요. 이런 꽃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천연꿀 말고 벌에게 억지로 설탕을 먹여서 만든 꿀이 있는데 이거는 또 사양꿀이라고 하죠. 이 사양꿀은 일반적으로 천연꿀에 비해서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이 사양꿀은 천연꿀에 비해서 영양가가 낮고 인공적인 향과 맛이 첨가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꿀을 선택할 때 사양꿀인지 천연꿀인지 확인을 기본적으로 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꿀에 사양꿀인지 천연꿀인지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이때는 탄소 동위원소 비율을 확인하시면 구분할 수 있어요. 천연꿀의 탄소 동위원소 비율은 22%에서 33% 정도 되고 이 탄소 동위원소 비율이 낮을수록 좋은 꿀이라고 해요. 사양꿀이나 꿀 음료는 거의 설탕물이나 다름없어요.
없으니 반드시 천연 꿀을 구매해서 드시기를 바래요. 꿀을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꿀은 절대로 썩지 않는다는 말도 있어요. 그 이유는 꿀에는 향균 작용이 있는 이 프로폴리스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 주의하실 것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고 꿀을 덜으실 때는 이 오염되지 않은 스푼 같은 것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가끔 꿀을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꿀을 냉장고에 보관하면 하얀 침전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오래되면 층이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꿀은 그 자체로도 또 많은 약효가 있어요. 천연 항생제인 프로폴리스로 인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로회복도 도와주고 위장 기능도 강화시켜주고 이렇게 도움을 주는 효능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특별히 이 건조된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주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서 기침이나 가래를 완화시켜주는 약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 약국에 가시면은 프로폴리스 스프레이도 많이 추천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목 아프신 분들, 기침이 많이 나시는 분들한테서 많이 추천을 해주시기도 해요. 이렇듯 꿀과 함께 드시면 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 보약이나 다름없는 식품 5가지를 제가 바로 지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계피예요. 계피와 꿀이 만나면 여러 가지 효능들이 있는데, 계피는 오래전부터 이 자연요법으로도 많이 사용된 식재료예요. 꿀과 계피의 조합으로 효능이 배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바 있고, 겨울철이 되면서 관절도 여기저기 많이 쑤셔서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 지금 집중해서 영상 보세요. 꿀과 계피의 조합으로 가장 두드러지는 첫 번째 효능은 소염작용을 통한 관절의 염증을 완화시켜줘서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에서 꿀과 계피의 관절염 개선 효과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 연구진들은 약 200명의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아침과 저녁 식사 전에 따뜻한 물에 꿀 1스푼과 계피 반 스푼을 티스푼으로 섞어서 마시게 했어요. 일주일 만에 환자의 약 73% 정도가 통증이 유의미하게 개선이 되었고, 한 달 내에 이전에 걷기도 힘들었던 환자의 대부분이 통증이 많이 감소돼서 걸을 수도 있게 되었다고 해요. 이 연구는 꿀과 계피를 함께 복용하면 관절염 환자의 증상을 개선한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꿀과 계피를 함께 먹을 때의 효능 두 번째는 콜레스테롤을 조절해서 혈관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덴마크 농무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계피를 40일 동안 이 4분의 1 티스푼을 섭취하자 중성지방이 30%, 콜레스테롤은 20%나 감소했다고 해요. 꿀은 지질대사라고 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리는 작용을 해서, 계피도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이 꿀과 비슷한 효능을 나타낸다고 해요. 이 효능들이 더해지니 혈관의 지방을 제거하고 동맥과 혈관도 튼튼하게 해주고 심장이나 뇌졸중과 같은 이 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꿀과 계피를 함께 먹을 때의 효능 세 번째는 감기와 독감 완화시켜 줄 수 있다는 거고,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감기 굉장히 많이 걸리시잖아요. 이때 계피와 꿀을 섞으면 굉장히 우리 몸에 도움이 돼요. 날씨가 추워지면 체온이 떨어지고,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이 면역력이 떨어지게 돼서 감기에 걸리기 쉬워지는 환경에 우리가 노출이 되는데, 꿀과 계피에는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항균 및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성분도 함유되어 있어서 감기와 독감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또한 항염증 효과가 있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감기와 독감의 증상인 이 발열, 인후통, 근육통 등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굉장히 효과가 커요. 꿀과 계피를 함께 먹을 때의 효능 네 번째는 위장장애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건데, 꿀과 계피는 소화를 촉진시키고 위장 온도를 원활하게 도와주는 효능이 있어요. 위장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도 같이 가지고 있고요. 또한 꿀은 위산을 중화시켜서 소화를 돕는 역할도 같이 하기도 해요. 꿀과 계피가 위에 들어가면 위장의 점막이 자극이 돼서 위액 분비를 왕성하게 해줘서 소화장애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위에 생긴 상처를 치료해줘서 개선을 시켜줄 수도 있고, 위궤양을 막고 이 경련성 통증도 억제해서 위장의 연동응전도 촉진하고 가스 제거도 같이 배출시키는 효과도 가지고 있어요. 꿀과 계피를 함께 먹을 때의 효능 다섯 번째는 노화 방지와 피부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미국의 일리노이드 대학 연구팀은 꿀의 항산화 성분이 남성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남성을 대상으로 꿀물 섭취 그룹과 이 위약 그룹으로 나눠 연구를 진행한 실험도 있는데, 그 연구 결과 꿀물을 섭취한 그룹은 꿀물을 섭취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항산화 성분이 증가하고 신체 기능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발표를 했죠. 이는 꿀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이 우리 몸에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해주고 노화도 방지해주고 면역력도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란 말일 수가 있겠죠. 또 피부를 건강하게 해주는 효과도 볼 수 있었는데 꿀과 계피를 함께 먹으면 피부의 보습과 탄력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꿀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계피는 우리 피부의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어요. 꿀과 함께 드실 때 최고의 식품 중 두 번째는 마늘이 있죠. 꿀에 마늘을 재워서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 꿀과 마늘을 함께 드시면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데 꿀과 마늘이 모두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요. 특히 이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항균 및 항바이러스 효과가 뛰어나서 감기나 독감 등의 질병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또한 마늘의 이 알리신 성분은 우리 혈압도 조절해주는 역할도 하고 우리 혈액을 맑게 유지해주면서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효능도 같이 갖고 있어요. 꿀은 혈액순환도 촉진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꿀과 마늘 모두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성분들이 함유가 되어 있어 우리 몸에 활성산소도 제거해줘 노화를 방지해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죠. 꿀과 함께 드실 때 최고의 식품 세 번째는 무예요. 무를 채를 써서 꿀에 재워 드시면 되는데 기침과 가래에 효과가 아주 좋은 천연 약재라고 보시면 돼요. 감기에 걸려서 기침이 잘 낫지 않고 속이 더부룩하고 또 소화도 안 될 때 꿀에 무를 재운 걸 드시면 너무 좋은데, 무의 매운맛을 내는 이 시니그린 성분이 위장에 우리 점막을 자극해서 점액 분비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관지 점막에 붙어있는 가래도 묽게 만들어 몸 밖으로 쉽게 배출되는데 큰 도움을 주게 돼요. 또한 꿀은 기침의 약재로 많이 쓰이게 되는데,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이 감기 환자 약 17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꿀을 먹은 환자는 감기 증상이 개선이 되고 치료 기간 또한 단축된다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되었는데, 한 연구에 따르면 알러지 감기 치료에 사용되는 이 항히스타민제인 디페니드라민 성분을 복용한 환자보다 꿀을 먹은 환자가 기침의 빈도와 정도가 더욱 개선되었다고 해요. 꿀과 함께 드실 때 최고의 식품 네 번째는 바로 오미자예요. 오미자와 꿀이 만나면 우리 몸의 호흡기 질환, 만성 기침에 굉장히 좋은 효능이 있는데, 요즘같이 찬바람이 불면 목이 건조해지면서 마른 기침이 계속 나와 또 힘들 수가 있죠. 또 마른 기침이 계속 나지만 가래가 없는 분들, 장기침이 계속 나와서 기침을 많이 하면 가슴도 아프잖아요. 그리고 또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도 많이 있고 불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꿀과 오미자가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오미자는 폐와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줘서 이런 마른 기침에도 효과적입니다. 꿀과 함께 드실 때 최고의 식품 다섯 번째는 바로 생강이에요. 생강을 채로 잘게 썰거나 갈아서 꿀에 재워서 드시면 되는데, 꿀 생강은 기침에 당연히 좋고 몸에 찬 기운이 돌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을 때 드시면 더욱더 좋아요.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효과가 있고 감기 초기 그리고 몸살이 났을 때도 드시면 컨디션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또한 소화불량일 때에도 꿀 생강을 드시면 속이 편안해지는 것도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들깨 속에는 오메가3 지방산, 즉 알파리놀렌산이 유난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전체 지방 중에 대략 절반 이상이 오메가3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오메가3는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필수 지방산이기 때문에 매일 우리가 음식으로 챙겨서 보충을 해야 합니다. 오메가3가 왜 중요할까요? 이유는 단순하죠. 피를 맑게 해주고 혈관 속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몸에 피가 끈적하면 흐름 자체가 느려지고 느려진 곳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반대로 피가 맑고 부드럽게 흐르면 머리도 맑아지고 몸의 손발도 따뜻해지죠. 우리 몸 곳곳에 있는 세포막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뇌세포는 지방을 많이 쓰는데요. 이 오메가3는 몸속에서 일부가 EPA와 DHA라는 형태로 바뀌어서 뇌, 망막, 그리고 신경 세포막의 질을 좌우하게 됩니다. 세포막이 유연해져야 신호가 오가고 기억을 붙잡는 힘이 좋아질 수 있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아우 이름이 자꾸 혀끝까지 나왔다가 도망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 하실 때는 식단에서 이 오메가3를 꾸준히 채워주면 점차 맑아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약처럼 즉시 바뀌는 것은 아니죠. 며칠 또 몇 주 그리고 몇 달 차분히 쌓이다 보면 점점 표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혈관 쪽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 피는 액체여야 하죠. 그런데 당이 높거나 또 지방이 많아지면 피 자체가 끈기가 생기게 됩니다. 이 흐름이 둔해진 피는 모서리에서부터
통해서 먼저 염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메가3는 이때 이 염증 유발 물질을 덜 만들게 해서 혈관벽이 덜 거칠어지도록 도와주고 또 혈관의 탄력도 지켜줄 수가 있죠. 만약 손발이 자주 저리고 귀에서 삐 소리가 난다든지 또 얼굴이 화끈거리는 분들이 들기름을 꾸준히 곁들여서 드셔보시면 한결 부드러워졌다고 표현하는 까닭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눈의 망막 그리고 황반 역시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오메가3가 꾸준히 들어오면 눈의 피로와 건조감이 완화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들기름은 또 비타민 E 같은 지용성의 항산화 성분도 함께 들어있어서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막을 지키는데 보탬이 됩니다. 참고로 비타민 A는 주로 동물성 식품에 많고 식물 기름에는 비타민 E가 중심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대신에 녹황색 채소와 이 들기름을 같이 드시면 베타카로틴의 흡수가 크게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식단의 시너지가 되는 것이죠. 또 관절과 피부 이야기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 마디가 뻣뻣하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뜨겁고 욱신거린다면 그 자리에는 미세한 염증과 함께 혈류 저하가 함께 있습니다. 오메가3는 이런 염증의 매개체를 가라앉히기 때문에 열감과 붓기를 줄일 수가 있고요. 피부 장벽에는 윤활유 같은 구실을 합니다. 바람에 금세 갈라지는 입술, 또 팔꿈치, 종아리 같은 건조감에도 먹는 들기름을 조금씩 바르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 바르실 때는 처음에 소량만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자극이 없을 때만 얼굴로 넓혀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들기름을 복용하면 위와 장이 편해지는 분들도 많은데요. 기름 한 숟갈이 십이지장에 닿게 되면 담즙이 톡하고 분비가 되는데 담즙은 지방의 소화와 배변의 윤활에도 도움을 줍니다. 변이 딱딱해서 고생하시는 분이 아침 공복에 작은 숟갈의 들기름을 물과 함께 삼키면 부드럽게 나오는 경우도 흔합니다. 또한 역류성 식도염으로 이 목이 따갑고 가슴이 쓰릴 때 들기름을 직접 식도 점막에 스치게 드셔보시면 일시적으로 덜 따갑게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도포 효과에 가까운 생활 요령일 뿐이라서 약을 대신하는 건 아니지만 약과 함께 병용하시면 더 좋고요.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물으시는데요. 그럼 올리브유 대신 무조건 들기름이 좋나요? 하지만 답은 용도가 다르다인데요. 올리브유는 오메가9이 주성분이라 오메가3의 공급원으로는 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 들기름은 오메가3 보충에 유리하죠. 그래서 식단의 전체적인 그림이 중요합니다. 채소와 통곡물 또 콩류가 풍성하고 튀김이나 가공육이 적다면 올리브유든 들기름이든 각자의 장점 안에서 빛을 볼 수가 있죠. 굳이 한 가지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메가3 보강이 목표라면 들기름 쪽이 더 유리할 수는 있고요. 그러면 이제 고르는 법을 한번 배워볼 텐데요. 4가지만 기억하시면 거의 실패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100% 들깨의 압착 방식인지 라벨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용매 추출은 맛이나 향이 좀 밋밋하고 잔유 용매가 마음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착, 물리적 착유 표기가 있는 것이 더 안전하고요. 그리고 저온, 냉압착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고온으로 볶거나 짜면 고소한 향은 강해지지만 오메가3가 쉽게 산화가 되고 과열 시에 유해 물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선도가 이제 생명인데요. 제조일이 최근이고 너무 큰 병 말고 약 한 100에서 180ml 정도의 작은 병으로 한번 사서 2달 정도 안에 다 먹을 수 있는 양의 용량이 좋습니다. 그리고 용기도 중요한데요. 햇빛을 막아주는 불투명한 갈색 유리병이 가장 이상적이고요. 뚜껑이 단단히 닫혀 있는지 꼭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냄새를 맡아서 풀이나 약간 견과류 같은 고소한 향이 나면 괜찮지만 쨍하고 시큼한 냄새나 크레파스 같은 눅눅한 냄새가 나면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관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빛, 또 산소, 그리고 열만 피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실 때는 개봉 즉시 소분해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큰 병을 사셨다면 2주분 정도씩 유리 용기로 나눠서 가득 채운 다음에 공기층을 최대한 줄이고요. 뚜껑을 꼭 닫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냉장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한데요. 냉장고 문 선반처럼 온도 변화가 큰 칸은 피하시고 안쪽에 깊은 선반이나 김치 냉장고를 쓰시면 좋습니다. 쓸 때마다 바로바로 꼭 닫아주시고 병 주둥이에 묻은 기름은 키친타월로 닦아서 산패를 늦춰주면 좋습니다. 개봉 후에는 2개월, 최대한 3개월 안에 다 드시는 것이 좋고요. 혹시 남아서 좀 아깝더라도 만약 쓴맛이나 비린 향이 올라오거나 하면 과감히 드시지 않는 게 내 몸에 이롭습니다. 그럼 산패 걱정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꿀팁이 하나 있는데요.
7대3 혼합법이라고 들기름 7에 참기름 3을 섞어서 두면 참기름 속에 리그난이 뛰어난 항산화제 역할을 해서 들기름의 산화를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소한 향도 더 살아나니까 들기름 특유의 이 풍미가 부담스러운 분께도 좋겠죠. 단 이 비율 이상이 되면 오메가3 섭취량이 과해져서 염증 조절 균형이 흐트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7대3 또는 8대2 정도의 범위 안에서 섞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을 몸에 가장 이롭게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공복이나 식사 중에 언제 먹느냐, 또 양념이나 볶음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효과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담즙 분비를 촉진해서 간, 담의 해독과 변비 완화를 노리신다면 아침 공복에 큰 술 하나를 그대로 삼키시면 됩니다. 꿀 두세 방울을 떨어뜨리면 뒷맛이 덜 텁텁하고 기름 비린내에 약하신 분은 미지근한 물을 반 컵을 곁들이면 목 넘김이 훨씬 부드러워지고요. 반면에 이 오메가3의 흡수율과 함께 지용성 비타민 A, E, K의 흡수를 높이고 싶으면 식사와 같이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비빔밥, 비빔국수, 나물무침, 묵사발, 막국수에 들기름을 한 숟갈 둘러주시면 채소 속의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K가 몸에도 더 잘 들어오고 포만감도 길어져서 과식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단 볶거나 튀길 때는 반드시 중간에서 약불로 아주 짧은 시간 쓰는 원칙을 지키셔야 됩니다. 가정용 가스레인지의 중불은 바닥 온도가 약 120도 전후인데 들기름의 발연점이 160도 안팎이라서 잠깐 볶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다만 김을 기름에 푹 적셔서 직화 불판에 굽거나 들기름에 달걀이 기름이 자글자글 하도록 튀기듯이 붙이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고요. 3분 정도 넘게 약 170도 이상 가열이 되면 맛이 쓰고 연기가 자칫 시큼하게 올라올 수가 있는데 이때가 바로 독소가 생길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들기름 향을 살리면서 열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다 볶은 채소나 밥을 불에서 내린 뒤에 마지막에 한 숟갈 살짝 둘러 섞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함께 먹으면 상승 효과를 내는 음식도 알아두면 좋겠죠. 첫 번째는 파, 깻잎, 시금치처럼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K가 풍부한 녹황색 채소와 궁합이 좋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이 이 들기름에 녹아서 흡수율이 약 3배 가까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마늘, 양파, 부추, 생강 같은 향신료 채소인데요. 이들에는 보통 폴리페놀과 유황의 화합물이 많아서 오메가3가 이 산화되는 속도를 늦춰줄 수가 있고 특유의 매운 향이 들기름의 고소함과 조화가 돼서 잡내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통 발효장, 특히 된장, 청국장, 간장인데요. 된장찌개를 다 끓인 뒤에 식탁에서 들기름 작은 술을 돌리면 감칠맛이 또 살아나고 된장 속에 유산균이나 바실러스균이 오메가3와 함께 장벽의 재생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피해야 될 음식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튀김, 돈가스, 치킨처럼 이미 기름이 과다한 음식입니다. 포화지방 또 트랜스지방과 함께 섞이면 이 오메가3의 염증 억제 효과가 묻히고 총 열량만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우 짜거나 설탕이나 물엿이 듬뿍 들어간 양념인데요. 짠맛이 강하면 몸이 나트륨을 잡아두느라 칼륨과 마그네슘의 대사가 흔들려서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고 당류가 많으면 기름과 만나서 중성지방 생산이 가속화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혈액응고 억제제를 드시는 분이 고용량의 들기름을 갑자기 많이 드시는 건데요. 이 오메가3도 혈소판 응집을 약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와파린이나 혹은 클로피도그레 같은 혈전 억제제 복용자는 큰 술 이상 과다 섭취를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꼭 드릴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 수술 예정이 있으신 분은 하루에 한 큰술 이내로 제한을 하시는 것이 좋고 갑자기 양을 많이 늘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멍이나 코피가 잦아지면 꼭 담당의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담낭 질환이나 췌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공복에 기름을 많이 드시면 더부룩함이나 복통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 시작해 보시는 것이 좋고요. 설사나 과민성의 장이 있는 분은 섭취량을 반 숟갈부터 해서 천천히 늘려보세요. 아이와 임산부도 들깨 요리를 소량 곁들이는 것은 대체로 안전하지만 혹시 알레르기가 있다면 처음에는 아주 소량을 드셔서 테스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산패가 의심된다는 들기름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드시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산패된 기름은 입에서 약간 쌉싸름하기도 하고 금속 맛이 나고요. 목이 깔깔해집니다. 이때는 음식의 풍미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몸속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들깨 자체도 아주 멋진 재료인데요.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속 안에는 단백질과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통 C는 껍질이 단단해서 그대로 드시면 흡수가 좀 어렵습니다. 곱게 갈아서 가루로 활용하시는 편이 좋고요. 들깨가루를 활용한 생활 레시피를
팁을 몇 가지 드릴게요. 첫 번째는 들깨 미역국인데요. 미역을 들기름 한 작은 술로 살짝 코팅하듯이 볶은 다음에 여기에 물을 붓고 끓여서 불을 좀 줄이고 나중에 들깨가루 한두 큰술을 풀어서 고소함을 더해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들깨 버섯탕이에요. 버섯을 살짝 볶아서 국물을 내고 된장 약간과 들깨가루를 풀어서 담백한 영양국을 완성해 보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들깨 무침인데요. 시금치, 쑥갓, 브로콜리를 데쳐서 물기를 짜고 여기에 소금과 간장 한 꼬집 그리고 들깨가루, 들기름을 살짝 넣어서 짭짤하고 고소한 무침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들깨죽입니다. 찹쌀죽을 마지막에 불을 좀 줄인 상태에서 들깨가루로 농도를 맞추면 어르신들의 보양식으로 아주 그만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권장 섭취량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건강한 성인은 하루에 약 12큰술이면 충분하고요. 혹시 체중 관리 중이시면 하루 한 큰술로 시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을 더 드신다고 살이 갑자기 확 찌진 않지만 어디까지나 이 기름은 열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밥, 빵, 설탕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함께 조절하셔야 좋은 변화를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혈당을 관리하는 분이라면 이 들기름을 식사 시작에 먼저 드시거나 채소, 단백질과 함께 드시면 포만감이 길어져서 과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